부동산 하락론자의 대표. 집은 내년에 사야 되는 건가? 앞으로 하락세일 겁니다. 주식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사야 돼요? 제일 쌀 때 사면 된다. 네. 사실은 제일 쌀 때가 언제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돼요. 그럼 이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 절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호남의 들판이 비쌌겠습니까? 강남 땅이 비쌌겠습니까? 호남의 논이 더 비쌌겠죠. 네. 부동산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냐면 이용 가치. 지방은 대부분은 굉장히 폭락을 할 수 있다. 항상 기회는 관성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애널리스트의 부동산 투자 편입니다. 저 위원님을 사실 3프로TV 저도 영상을 보니까 네. 몇 달 전부터 이제 부동산 하락론자의 대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집은 내년에 사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코로나 투자 전제 요책 네. 집필하셨죠. 8분이 같이 집필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신과 함께 나오시는 분들, 전문가들하고 같이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부동산 파트를 제가 위원님께서 어제는 김일구 상무님,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위원님, 네. 그다음 내일은 김한주 위원님 나오시는데 네. 다 애널리스트 분이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호칭이시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가 다른 건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데요. 네. 그 분야가 좀 다르죠. 왜냐면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경제를 좀 분석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산업이라든지 네. 종목이라든지 회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거시경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폭넓게 네. 얘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이 애널리스트는 좀 산업의 특정한 분야, 부동산이면 부동산, 채권이면 채권, 네.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체보다는 이제 부동산이냐 그쵸, 아니면 그쵸, 주식인 한 그쵸. 분야를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보통 투자 얘기하면 두리뭉실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맞아요. 뭐 잘 투자하세요. 빠질 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는데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애매하고. 그렇죠. 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강보합, 약보합. 그쵸. 뭐 이런 말 되게 싫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 정확히 수치로 네네. 측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보합은 몇 프로 올라오는 게 강보합입니까? 없죠, 그런 거. 없죠. 반면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시는 분도 필요하고, 네. 대신 저희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고, 퍼센트도 얘기하고, 방향성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일입니다. 그 위원님 오늘 아주 세게 얘기해 주실 건가 봐요. 저는 애널리스트라는 이 일을 하면서 네. 사실은 저희 신조라고 생각하는 건 투자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절대 좌고우면하는 의견을 내지 않는다. 아. 명확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 항의하시거나 바다를 막 가셔야 되는데 네. 명확한 나침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대신 틀릴 수도 있죠. 공격도 좀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많죠. 왜냐면 강보합이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두리뭉실하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제가 이제 철칙으로 삼고 있는 건 설명은 짧게, 예측은 정확하다는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확한 예측을 해줘야죠. 근데 대부분 반대세요. 과거의 설명은 되게 자세하게 해주고 예측은 그냥 짧고 끝내버려요. 그거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 분석이요? 네, 과거 분석은 그냥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19가 여러 번 나왔던 원인들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향후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망 부분은 훨씬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예측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그 예측에 좀 더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몇 년도부터 금융계에 종사하셨죠? 전 직장 생활을 200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요. 원래는 건설회사를 다녔어요. GS. 네, 맞습니다. 네. 저 때는 LG건설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친숙해진 거죠. 네. 그러면서 건설사를 2007년도에 나와서 네. 이제 2007년도부터 애널리스트가 됐고, 현재 부동산과 건설회사를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럼 다 합치면 몇 년이신 거죠?
그러면 20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죠. 네. 20년 동안 건설과 부동산 쪽에 계셨고 네. 이제 이런 전망을 한 거는 13년 정도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3년 동안 네. 수많은 예측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솔직히 한 몇 % 정도가 좀 얼추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는 없잖아요. 기대감 왜 이러십니까? 처음부터. 근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일단 제 자랑을 해보자면, 좋습니다. 사실은 2013년도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악일 때 제가 사자고 했죠. 장문의 레포트를 써서 사자고 했어요. 이건 뭐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네. 그때는 정부가 빚을 내서 집을 사자라고 그랬을 때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레포트를 내고 사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너나 사라고. 네. 그런 맞춘 경험도 있고 저는 또 이제 주식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 때 이렇게 뭐 일본 시장을 분석하고 이런 레포트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맞춘 경험도 있죠. 네. 물론 틀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틀린 경험은 근데 중요한 건 전 틀릴 때마다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예, 예. 되게 아픔도 많이 겪었고, 네. 그러니까 손실 때문에 아픔이 아니고요. 이제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몇 프로라고 질문 드렸으니까 네. 51% 대 49? 맞힌 게 51%.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럼 만약에 농사만 던지는 건데 예. 원래 맞출 확률과 틀릴 확률은 50%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51% 맞췄으니까 잘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뭐 농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얘기가 굉장히 핫했어요.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해라, 뭐 갭 투자해라 이런 얘기 너무 많았는데 그게 확 죽고 요즘 주식 관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좀.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여러분 카페나 이런 데 가보시면 네. 뭐 부동산 얘기만 하는 그런 신성한 곳인데 지금은 오히려 주식 얘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위해서 돈 버는 얘기들. 네. 심지어 책만 봐도 네. 부동산 책이 나오면 무조건 뭐 이런 경제경영사의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지금 주식이죠. 없어요. 지금 다 주식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위기 때는 어쨌든 대표적인 투자는 부동산 주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지금 어느 게 더 적합한 건가요? 지금 시기에. 사실은 이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투자를 할 때 대상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과 그리고 지금 그가 살 시점이냐는 차원이 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두 가지가 교집합이 이루어지면 쉽게 말해서 투자 성과가 있다 그러면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고 네. 주식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고 물론 최근에 빠졌다고 오르는 거는 뭐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 주가가 주식시장이 버블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주식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건 거겠죠. 이 책의 목차에도 있던 건데 지금은 표정이 표정은 좀 심각하게 네. 가져갑니다. 지금은 부동산 집을 살 때인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네. 그 말은 지금 하락세라는 건가요? 지금 하락세가 아니고요. 네. 앞으로 하락세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되죠.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삽니까?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뭐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그거는 네. 알 수가 없죠. 네네. 제가 뭐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도 아니고요. 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락하고 몇 프로 하락할 거니까는, 그러니까 하락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진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대신 언제가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구간이냐면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 그때가 어떤 투자 자산이든 일종의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신데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 사실 때 언제 가격이 제일 쌉니까? 이게 많이 풀렸을 때. 그렇죠. 그 지점이죠. 네. 공급이 많을 때. 네.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제일 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은 거는 어떻게 판정하냐면
공급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이 빠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 시장은 공급이 증가한다는 신호예요. 네. 그때가 가격이 가장 싸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가장 비쌀 때는 네.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감소할 때. 가격이 가장 비쌀 때는 언제냐면 반대로 공급이 감소할 때예요. 팔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격이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바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비쌀 때예요. 근데 이게 책에 보니까 단순히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와 공급이 모든 가격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수요나 공급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수요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 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구, 인구, 그죠? 뭐 몇 쌍이 결혼하냐? 소득. 소득 이런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런 거에 맞춘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뭘 맞추는 거죠? 투자나 투기 수요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가격은 이렇게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가 주택 수요와 연관된다고 보면 네. 그러면 소득이 1% 증가하면 주택 수요도 1%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2%, 3%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1%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수요보다 그런 소득이 증가해서 나오는 수요보다 뭔가 다른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투자나 투기 수요라는 겁니다. 그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시장은 변동하죠. 네. 왜냐하면 투기나 투자 수요는 항상 변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경제 성장률만큼 아니면 기업이 버는 이익만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폭등했다고 왜 갑자기 폭락합니까? 아,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이 부동산에서의 그 인구나 가구 수, 소득이랑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왜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계속 올해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왜 갑자기 올해 1분기에 주가가 폭락했냐고요.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 회사가 이익이 줄 거를 예상해서 투자나 투기 수요가 먼저 확 줄었기 때문이에요. 미리 예상하는 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자 세계의 수요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변동하는 수요. 그래서 주택도 보면 투자나 투기 수요가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일반적인 수요나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는 거죠. 네. 공급도 얘기 드려볼까요? 집값을 움직이는 공급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주택 건축하고 그렇죠. 재건축하고 그렇죠. 허가가 얼마나 됐어, 입주가 얼마나 됐어, 분양이 얼마나 됐어,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분양이 이건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 2013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그때 오히려 주택 분양과 입주 물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공급이 증가했는데. 우리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에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 왜요? 왜 안 팔겠어요? 가격이 오를까 봐. 그렇죠. 시장에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요, 지어지는 공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가격이 빠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매물 같은 거군요. 그렇죠. 단기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이란 말이에요. 이런 공급보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왜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향후로 뭐 3기 신도시 나오고 공급 엄청나게 된다고 해도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 팔아. 그러면 집값 어떻게 빠집니까? 어떻게 빠져요? 이분들은 뭘 해야 집을 파는 거죠? 불안하면. 그리고 갑자기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갑자기 세무조사 들어오면. 갑자기 내가 향후로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면. 그럼 팔 거잖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지금 시기. 그렇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와 공급은 절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인구, 가구, 뭐 소득 그리고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느냐 그리고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느냐 이런 수요와 공급이 변동성을 만드는 거죠. 일례를 말씀드리면 그 공급은 제가 이거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과천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가 일종의 분지 형태예요. 거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도 힘들고. 약간 대구 같은. 오, 맞죠. 제 대구 사람이라. 아. 그래서 거기가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와 공급을 측정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아파트가 뭐 이게 조그만 거 합쳐는 11단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52% 정도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낡은 도시인가요? 그렇죠. 낡았죠. 52%나 재건축 들어가요. 네. 지금 뭐 거의 공사판이에요. 그러면 자 재건축이 되면 지금 그 공급 향후로 공급의 전망치에서 향후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집도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값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만 따졌을 때. 그래 공급이 늘어날 거니까 그런 예측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건축이 되니까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시작되면 못 팔잖아요. 팔 수가 없어요. 명의 이전이 안 돼. 네. 매물도 안 나와. 네. 그리고 내 집 부서지는데 어떻게 팔어? 일단 매물이 줄어. 그 다음에 개발 수요가 붙으니까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수요는 증가하고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니까 집값이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막 심오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류에 빠지지 않으시려면 이성적이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 맞네 당연하네 이런 게 사실 진실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막 심오하게 얘기하고 막 경제 상황을 얘기하고 뭐 주택 공급이 어떻고 뭐 재건축이 어떻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얽히다 보면 진실에 근접하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기도 하고 잘못 투자도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김 작가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극한 가정이긴 한데, 자, 2017년도에 5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6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갑자기 8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3억 올랐죠. 그러다가 올해요, 갑자기 이게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2017년 5억에서 5억 됐죠. 그럼 오른 겁니까? 안 오른 겁니까? 보합이죠. 보합이죠. 그럼 상승률은 제로죠. 근데 매년 상승률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13%가 나와요. 상승률이요? 네. 보합인데? 네. 매년 상승률이 첫 번째는 5억에서 6억 올랐을 때는 20%가 오른 거죠. 6억에서 8억 때는 30%가 오른 거죠. 근데 8억에서 5억 빠진 거는 33%, 36% 정도 빠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세 개를 더해보면 상승률이 플러스예요. 충격적이죠. 네. 여기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퍼센트지만 보면 마치 집값이 오른 것처럼 생각돼요. 하나도 안 올랐는데. 이런 숫자 오류, 시장을 구성하는 오류들을 우리는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억짜리가 11억이 되면 10% 오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1억짜리가 10억이 되면 똑같죠? 안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러면 9.09%가 빠진 거예요. 11억이 1억 빠진 거면. 그러면 10% 올랐다가 9.09%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0.91% 오른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숫자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집값이 엄청 오르는 것처럼 계속 오르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집값 오르긴 했잖아요. 올랐죠.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고 왜 올랐느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집값이 폭등했다. 30% 올랐다. 그게 과연 진실일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주하시는 실질적인 투자 시장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시장을 움직이는 변동 원인, 그리고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수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금 어쨌든 부동산 지금 하락할 거라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있는 건가? 이제 현황 파악을 정확히 했으니까 전망도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집값을 움직이는 건 매물의 감소. 그렇죠. 하나 투자 수요의 증가였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향후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 수요가 줄어듭니다. 향후로. 왜 줄어드나요?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자기 자본이에요. 내 돈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죠? 근데 지금 집을 사고 해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대출 규제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자동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10억짜리 그러니까 좀 낮게 가볼까요? 한 7, 8억짜리 집을 사시는데 과거에는 대출이 50%, 60% 될 때는 내 돈이 뭐 4억만 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면 뭐 5억이 필요하잖아요. 9억짜리 집을 사기. 근데 아까처럼
5억이 대출될 때하고 1억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죠. 대출 금액이. 네. 근데 시장에서는 1억이, 그러니까 5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4억, 내 돈 4억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4억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돈이 집을 살 때 많이 들어가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당연한 거겠죠.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무리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높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최종 결정권자는 집값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아, 수요보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집이 살 사람이 없어도 집을 나 안 팔아. 그러면 집값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가격이 안 빠져요.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장 또 결정적인 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때문이에요. 일단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져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집값 상승의 기대감은 거의 안 가셔도 된다. 이거 하나. 근데 두 번째 관건은 뭐냐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거냐 말 거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왜? 정부가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엄청 올렸죠. 그다음에 규제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집값의 상승 기대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네. 집을 내놓는 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겠죠. 그렇죠. 빨리 파는 것보다 내놓는 게 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집을 내놓으면 집값이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빠지게 되겠죠. 그게 제 논리입니다. 전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향후로는 매물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올해 4월까지 뭐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지만 일단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빨리 집을 파는 게 좀 유리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집의 매물이 증가하니까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확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파졌어요. 그래서 매물이 좀 감소하니까 다시 또 요즘 약간 회복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계속 못 가는 거죠. 또 못 버티고 집을 또 내놓으면 집이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인데 매물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게 저희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정부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부동산 쪽에도 자금이 좀 몰리면서 좀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게 그동안 2013년부터 글로벌하게 전 세계 부동산을 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면 뭐예요? 이걸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아, 잡혀있군요. 대출 규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6억 이하 아파트가 빠르게 상승한 이유이기도 해요. 대출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화면보다 훨씬 더 인상이 좋으세요. 편안히. 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면에는 약간 네. 조금 차가운 아, 느낌. 진짜요? 약간. 그런 게 있구나. 지금은 훨씬 더 부드러우신데. 맞습니다. 위원님도 훨씬. 저는 뭐 왠지 만만한 자주 스타일. 만나 뵐 것 같은데. 만만한 스타일이죠. 네.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과거로 돌아와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때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몇 번 펼쳤죠. 정확히 생각 안 날 정도로 10번이 10번 훨씬 넘죠. 계속 13번, 부동산 14번. 이런 거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요즘 몇 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안 잡혔잖아요. 안 잡힌 근본적인 이유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연결이 다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둘 다의 영향을 못 미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수요를 잡기에 역부족이었고,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낮추면서 일종의 큰 유동성의 파도를 사실은 규제가 제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 또 막 그래서 집 팔려고 막 부동산 규제도 하고 이랬는데 정책에 어떤 문제가 이런 어떤 규제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로부터 에이 뭐 조금 있으면 바뀌겠지. 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도 시장이 잘 안 먹힌 영향이 좀 있었죠. 너무 궁금한 거는 이 정부는 굉장히 고위 집단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이든 하나든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한테 고문의 요청을 받던 건 아니 자기들도 이제 전문 집단이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대책을 낼 때 집값이 안 잡힐 거라 생각하고 대책을 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안 잡힌 건가요? 그러면 이 수많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거는 일종의 정책의 한계, 근원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게 네. 시간차가 필요해요. 당장 내가 정책을 낸다고 그래서 바로 시장이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시간차가 필요하니까 정책의 근원적인 한계. 그게 예를 들어서 법률을 만들면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건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근데 그런 정책이 그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단기 시장만 볼 때는 안 먹힌다고 보는 건데 사실 정책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제 먹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책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겠죠. 이번 가장 최근의 정책은 힘을 발휘할 것이다. 아니 최근의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냈던 정책들이 이제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동안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속도. 시장의 참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책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번 정부가 못했다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정책이나 정치의 근원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을 간과하면 안 돼요. 당장 그거 나왔는데 뭐 12, 16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1월 달에 안 먹히네? 그래서 그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책은 나중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과거에도 반대로 집값 빠질 때 뭐 규제 완화해주고 이러는데 당장 집값 안 오르니까 야 정책 다 필요 없어. 영원히 집값은 빠져 이랬잖아요. 근데 서서히 미치면서 이 나중에 엄청난 파워로 집값을 밀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제 반대 정책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효과를 내는 데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질 것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럼 언제쯤 사야 돼요? 쌀 때 사야죠. 그러니까요. 쌀 때. 그 얘기 드렸어요. 아까 뭐냐면 제일 쌀 때 사면 된다. 네. 사실은. 제일 쌀 때가 언제냐?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강조하는데 집값이 뭐 10억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는 6억 가야 돼. 그동안 많이 올랐어. 6억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억 빠졌어요. 9억으로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갑자기 회복해요. 근데 계속 좀 조정받고 있는데 그럼 이때가 바닥인 거예요. 그 절대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변화 방향과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검증해 보면 2008년도와 2012년도가 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해요. 근데 정확히 두 연도가 그 가격 바닥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쌀 때였어. 2008년도가 하락이고 2012년도 하락.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집이 가장 쌌었을 때죠. 근데 사람들은 되게 웃긴 게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집값이 빠질 때는 잘 안 삽니다. 저점에 매수하기 쉽지 않잖아. 그렇기도 하고 더 빠질까 봐. 그리고 오를 때 꼭 사요. 그 주식도 똑같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각성하는 게 부자 되기 쉽지 않구나. 그렇게 다 알면 그렇죠. 부자가 될 텐데. 맞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고 사실은 조금 더 뭔가 공부하고 이걸 통해서 투자하려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남들하고 나는 똑같이 행동할 거야. 남들하고 나는 묻어서 갈 거야. 이러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어떤 변화를 잘 읽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러니까 어떤 불평, 불만 하시냐면 야 우리가 신이야? 그거 어떻게 맞춰? 그런 신호들이 나오니까 충분히 여러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민해 보자는 거죠. 저는 주식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사실 나스닥이든 우리 코스피든 다 바닥을 찍었잖아요. 테슬라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한국인 친구를 3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 전기차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아직 전기차 많지 않으니까. 제 친구들이 다 테슬라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 테슬라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때 한국 가면 미국 주식 테슬라를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한국 주식을 하고 있긴 한데 해외 주식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또 약간 거리감이 있으면 사람이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게 갑자기 800, 900달러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씨 놓쳤네.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400을 찍더라고요. 그때 살려고 했거든. 주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샀죠. 왜냐하면 당장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로 갈 테니까. 그래서 너무 공감이 가요. 왜냐면 그때 400일 때 전부 다 야 800이었어.
지금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못 봤거든요. 맞습니다. 되게 어려운 그 과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주식하고 부동산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네? 이건 반대이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그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왜냐면 다 올랐거든. 내가 이 집을 팔고 그걸 돈을 챙겨야 돈을 번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팔고 옆집 이사 가면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 안 사는 사람들은 돈 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절대 수익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익 관점에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돈 벌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 집을 2채 이상 가져야 되거나 아니면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집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뭐 기다리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그 최근에 그 강남에 갔는데 강남에 그 사모님들이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야, 너 좋겠다. 니네 집 뭐 10억 올랐다며? 그래서 야, 지금 나 너무 괴로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무슨 일이야?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10억이 올랐는데.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아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집을 못 해주니까 그 예비 장인어른 이쪽이 처가집이 아니 뭐 시댁은 압구정 산다면서 애는 서울에 전세도 안 해줘? 결혼하지 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분이 돈 버셨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여러분 돈 벌기 되게 힘들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그 상황이면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잃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란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실제로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다 올랐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차익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대로다라는 건데 그럼 안 산 사람은 그러니까 안 산 사람도 사실은 돈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둘 다 돈을 못 번 거예요. 네. 근데 둘 다 돈을 잃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신 조건이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비싼 집을 사지 말아야죠. 지금 집이 없다면. 집값을 얘기하는데 더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 달라서. 그렇죠. 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비유하자면 이제 병원 같은 건데 각자마다 병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이빨 열심히 닦거라. 충치는 다 다른데. 그죠? 제가 영상 보니까 1시간 닦거라. 뭐 이런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그게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른 것처럼 사실 부동산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엔 부동산도 계속 가격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집이 없고 그동안 뭔가 좀 내가 이거를 아까처럼 집이 없어서 손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리에 쫓겨서 비싼 가격에 또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사실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집값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 더 쪼개서 서울에도 지금 서울에 구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나요? 구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아니 여기 이쪽 분야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요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지만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네. 제가 구를 여쭤보는 게 실례 맞습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이렇게 신뢰라기보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지역 네. 이런 지역이 좋다. 여러분이 그게 체감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시장을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가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강남이 서초구가 10억이고 마포가 10억이다 그러면 두 개는 같은 아파트예요. 저는. 네. 그게 다른 아파트가 아니에요. 보통은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뭐 많이 상승할 거다 이러겠지만 전 철저하게 아파트를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가격으로 봐야 변동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느 집이 많이 오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당연히 답은 뭐냐면 가격이 많이 빠지는 동네가 많이 올라요. 이런 거죠. 반등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오를 폭이 되게 크다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데 이 A라는 B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파트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두 가치 10억이었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9억이 빠졌고 이 아파트는 7억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유를 대죠. 왜냐면 여기는 동네가 나쁘니까. 근데 김 작가 뭐 사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사야지 많이 그렇죠.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유를 대요. 사람들은 여기는 교통이 좋아. 직주 근접에 그래서 덜 빠진 거야. 네. 새 집이야. 네. 저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그런 직주라든가 교통이라든가 학군위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결국엔 저희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안 돼요. 직주 근접은 직장에서 몇 미터가 직주 근접입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죠.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가 을지로인데 네. 그러면 마포는 직주 근접인가요? 일 수 있죠. 일 수 있죠. 근데 판교는 직주 근접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누구는 판교가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 뚝 타고 그러면 마포보다 차 안 막히고 훨씬 좋아서 난 여기 직주 근접을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가 환영받고 혁신학교 옆에 집값이 오르지만 강남에서는 혁신학교 들어오면 데모합니다. 뭐가 학군이에요? 유명한 학교, 유명한 대학교를 몇 명 들어가야 좋은 학교입니까?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있죠. 학교는. 어떤 거요? 뭐 서울대.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10년 전에 50명 보낸 학교는 네. 지금은 한 명 보내면 명문이 아닌가요? 좀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렇게 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걸로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가격은 히스토리가 나오고 명확하게 판단이 비교 가능하잖아요. 너는 10% 빠졌어. 난 20% 빠졌어. 딱 수치로 비교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물어봐도 뭐가 많이 빠졌어요? 20% 비교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직주 근접이야. 여기는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 직장 있는 사람 난 이거 직주 근접이야. 객관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20% 빠진 게 20% 빠진 것만큼 반등할 수도 있지만 20% 빠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갑자기 그래서 그 이유를 자꾸 댑니다. 네. 근데 이유가 굉장히 자기 편향적이에요. 사실 그 이유가 갑자기 변해요. 여기 지금 마포잖아요. 네. 마포가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동네가. 맞아요. 그래서 집값 안 하면 야 마포 안 좋아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왜? 그 가치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는 계속 바뀌게 돼요.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계속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아까보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한 거냐 이런 검증되는 그걸 통해서 전망을 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할 때도 내 집 샀다가 빠지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랬더니 내 집은 그러면 오를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그 오를 집이 뭐냐? 학군이나 이런 게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증도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GTX가 뚫려서 그 동네가 좋아진다.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그런 호재라는 건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 뭐 잠실의 마이스 개발 뭐 이런 개발인데 그거 다 10년 전에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동안 반영이 안 됐을까요? 그건 뭐냐면 가치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매일 바뀌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되는 거에 자꾸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봐야 된다. 그렇죠. 가격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그럼 가격 중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 주식과 부동산 같이 이제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나은 점이 있고 부동산이 주식보다 나은 점이 있잖아요. 한번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데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한번 네. 제가 해드릴게요. 자, 장단점. 아 재밌네요. 네. 자, 부동산하고 주식의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쉽게 팔거나 사지 못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입니다. 아 그렇게 길어요? 그럼요. 그럼 뭐 투자로 샀을 때는 한 5년 정도.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강제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셔야 세제 혜택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런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갑자기 10% 오르면 뭐 1시간 만에 팔 수도 있고 30분 만에 팔 수도 있고 30분 만에 팔 수도 있잖아요. 유동성의 차이가 나죠. 맞아요. 근데 유동성 차이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는 복리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리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투자했을 때 이게 계속 또 돈을 만들고 이렇게 쌓여가는 거.
그래서 옛날에 그 체스판하고 왕 얘기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그게 체스 그 사각형이 68개 정도 될 겁니다. 네. 왕한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갔어요. 기사가 갔어요. 그래서 너 그때는 기사를 돈으로 샀으니까. 네. 그래서 기사한테 월급 얼마 주면 내 기사로 될래? 그랬더니 그 기사가 체스판에 밀 1개, 그리고 다음 체스판에는 밀 2개, 그리고 다음 체스판에 밀 4개 이렇게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이가 없죠. 그렇게 조금 줘도 되겠어? 줄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64개, 68개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가니까 그 나라의 밀이 다 뺏겼어요. 이만큼 복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68은 그다음에 136이 될 거고 136은 그다음에 272가 될 거고. 상상을 초월해. 이게 바로 투자의 묘미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강조한 게 복리 개념이잖아요. 스노발. 그런데 부동산은 복리가 불가능하죠. 왜? 유동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투자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부동산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차입이. 그리고 대규모 차입도 가능하고 내가 신용도가 낮아도 삼자 차입이 가능해요. 전세. 사실 요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 맞습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용도가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에 전업 투자자가 있잖아요. 미국에 부동산의 서브프라임 들어보셨죠? 당연히 들어. 서브프라임은 뭐냐면 그 부동산의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부동산의 대출자가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대 그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돈을 꿔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펑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거의 다 이해하시지만 초창기에는 야 나쁜 집에 투자해줬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던데 아닙니다. 나쁜 사람한테 투자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대출이 가능해요. 집을 살 때.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전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세 얻으실 때 야 집주인 뭐해? 어디 회사 다녀? 아니면 뭐 농사 지어? 이런 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냥 신용도 안 보고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사적 대출이 내 신용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자도 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엄청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거죠. 레버리지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런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대신 주식은 물론 신용대출도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고 주식담보대출이 있고 또 뭐 빠지면 갚으라고 그러고 그렇죠. 마진콜이라고 그래서 뭐 난리 나니까. 맞아. 그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이렇게 장단점이 있었죠.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런 장단점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 막 원활하게 잘 되는 때는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수익률의 변동성도 크고 유동성이 필요할 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주식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 대출이 크게 관련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짜 세게 마음 먹고 전세제도 없애버리면 이거는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확 추락하는 거죠. 엄청. 그걸 떠나서 추가적으로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나오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보통 과거에는 어땠냐면 시간차가 있지만 집값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도 10%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 새로 들어와야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게 일종의 가격이 오르라는 건 누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누군가 이 전세 가격을 이용해서 사줄 사람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도 자연스럽게. 근데 가격을 오르는데 전세 가격은 안 올라요. 그러면 새로 이걸 사줄 사람이 계속 줄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을 가진 사보다 4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5억이 필요하면 수요자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사줄 사람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전세제도란가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오면 제가 예측하건데 투자나 투기 수요가 확 줄어서 가격이 오를 여지가 더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저는 굉장히 위원님의 합리적인 판단 잘 이해했어요. 근데 항상 그게 맞지는 또 않잖아요. 그쵸. 100%는 인생이 그럼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때 오른다면 왜 오를까요? 요 질문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 것처럼 똑같이 집을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도 안 팔아. 매물이 없다. 매물은 없어. 근데 일정의 수요는 계속 있어요, 시장에. 그잖아요. 있죠. 누군가 집을 실수요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값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매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렵다고 정부가 대출 규제 풀어줘. 이러면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 거잖아요.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게 다 지금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요. 그렇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들어왔을 때 제 분석하고 달라지면 문제가 있는 건데 네. 여기 안에서 다 설명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레버리지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게 사실 집값 떨어졌으면 다 같이 아작 난 거잖아요. 그분들도. 레버리지는 반대로 떨어지면 최악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빚은 안 깎아주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빚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내 자산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대출 받았다. 내 10억의 아파트가 8억으로 빠지면 5억은 그대로 있고 내 돈 5억이 갑자기 2억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은 20%밖에 안 빠졌는데 내 돈은 거의 50% 이상 줄어든 거죠. 그만큼 부메랑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 우리나라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침체됐고 대출도 규제가 됐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은 이 대출 시장이나 규제 시장이 되게 개별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붕괴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서브프라임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 대출을 갖고 다른 상품을 만들어내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서 대출자하고 은행 관계, 전세자하고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끝이에요. 이걸 통해서 무슨 상품을 만들어지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개별 쪽으로는 좀 그래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집을 뭐 전세를 안 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을 안 받아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개인별로 다른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대출을 받아서 많이 받아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저는 한번 매각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빚을 갚는 게 중요하다. 그럼 주식 투자도 비슷하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막 주가가 엄청 빠졌을 때 아까 테슬라 빠졌을 때 테슬라 다 사고 싶었지만 못 산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내가 뭔가 여유를 갖는 건 기회를 갖는 거 입장이니까 사실 이런 과정 속에서는 좀 미래를 대비하면서 빚을 줄이는 그런 뭐 다주택자의 경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이 없으시면 뭐 일부에서는 내 집 마련은 아무 때나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집값의 변동이 충분히 올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시점을 잘 기다리셔서 변화를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은 집을 매각하시고 부채가 많으신 분들도 매각하시고 그리고 집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그동안 되게 힘드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무리해서 또 집을 사시거나 지금 내 사정에 맞춰서 또 되게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집을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심리적으로 쫓겨서.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 가보지도 않은 동네 그리고 거기 살 것 같지도 않은 동네 그리고 가서서 그냥 사신단 말이에요. 산다는 표현은 리빙이 아니고 바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하지 마시는 거죠. 너는 그럼 영원히 집 사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집값의 변동이 오면 그렇게 거래량과 가격의 추이를 잘 보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내 집 마련과 집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시점은 반드시 옵니다. 120페이지에 있는 이 도표가 이미지 자료 같이 올라갈 건데 이제 가격과 거래량에 따라서 이걸 변동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난 13년 동안 요 두 가지가 설명 안 되는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네. 그럼 향후도 이 두 가지가 거의 맞을 확률이 높겠네요.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집 작가님 이게 보면 너 왜 짧아? 2007년부터 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실거래가를 신고한 게 2006년부터예요. 그래서 통계 자료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그냥 막 뭐 계약해도 막 다운 계약서 쓰고 막 오히려 막 높은 계약 쓰고 막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 객관적으로 분석할 자료가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부동산에 이제 저쯤에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시장이 공포일 때 사야 된다는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심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왜 다들 오르고 있을 때 다 그렇게 올라타려고 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결국 심리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심리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은 심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비교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돈 많이 벌었대.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한 거죠. 근데 자꾸 올라.
그래서 집을 사러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네. 아 사장님 내일이면 또 올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이 가장 싸. 이런 말 하잖아요. 계약금 입금하고 가. 네.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그렇게 저는 심리에 쫓기다 보니까 네. 사실은 항상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받을 때도 이게 엄청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원히 빠질 것만 같고 이런 과정인데 결국엔 그것도 비교하기 때문인데 상대방이 누구 엄청 빠져서 지금 주가 빠져서 뭐 난리 났대. 회사 망했대. 다 던지기 시작하죠. 뭐 한강 갈 뻔했대. 뭐 이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주식 사 아니면 야 이럴 때 그냥 내 집 마련해 그러면 야 내가 호구야? 이렇게 반응하죠. 이런 심리적 반응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요걸 좀 어떻게 하면 이겨내요? 이거 이겨내는 게 보니까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노하우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제 목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목표를 높게 가지 말고 내 개인적인 목표를 가져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집, A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를 집값이 아까처럼 나 이 집값이 빠지는데 거래량만 회복하면 살 거야라는 나만의 기준, 목표를 가져가요. 주식은 좀 적정 주가 같은. 그렇죠. 그렇죠. 밸류에이션 아니면 주가 이런 걸 내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오면 예측을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예측은 다 틀립니다. 많이 빠질 것 같아? 오를 것 같아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여기에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자는 거군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에 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이 적정한 가격이 뭐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가격을 딱 기준을 놓고 이게 투자는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건데 스트라이크 아웃 없는 야구 같은 거예요. 왜 없어요? 계속 기다려서 내가 좋은 공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의미구나. 그런데 사람은요 마치 스트라이크 아웃이 될 것처럼 행동해요. 나 공 3개 만에 홈런 쳐야 돼. 아니면 타석에서 내려올 것처럼. 그래서 자 첫 번째 공이 엄청 빠르게 왔어요. 네. 아니 조금 한 140km로 왔어요. 네. 그러면 안 쳤어요. 다음 공 느릴 거 올 것이 기대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두 번째 공이 150km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공은 160km가 들어와도 쳐야 돼요. 쳐야죠. 아니면 기회 끝나니까. 그래서 더 빨리 올수록 더 조급해져요, 사람은. 근데 누가 여러분, 야, 너 저기 3년 동안 집 못 샀지? 아웃. 넌 영원히 집 못 사. 끝.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삼성전자 주식을 너 2년 동안 못 샀잖아. 넌 영원히 투자 못 해. 그런 거 안 하죠. 얼씬거리지 마. 안 하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 여러분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대신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제발 예측하지 말라고요. 다음에는 느린 공 올 거야. 투자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할 때는 대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대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집 얘기를 또 하시면 부동산은 아파트는 야 그럼 나 맨날 저기 전세 살라는 얘기야? 요 지점이 약간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야. 그런데 투자로 온전히 생각하시면 부동산을 사실은 이렇게 기다리고 변곡점, 변화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다시 올라가긴 할 거잖아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신호는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풀겠다. 이런 신호가 나올 때는 이제 그럼 확 올라가고.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무조건 오릅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회복할 가능성이 되게 크고 또 계속 시장은 변동할 거라. 그리고 가격이 빠지면 다시 아까처럼 거래량이 증가했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말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느 순간 이제 빠지다가 다시 회복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왜냐하면 팔 사람이 계속 줄어드니까 또 다 팔고 나면 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그널을 언제 찾았냐면 2013년도 제가 왜 바닥이라고 생각하냐면 2013년도에 다주택자 우리나라 수가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 비중이 가장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팔 사람은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고 수요가 증가해서 그럼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대출을 풀어주니까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판단한 거죠. 쉽게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럼 다시 이제 사야 되는데 이 사야 되는 시점은 이 다시 오를 시점 전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시점 예측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오를 확률이 높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출도 규제를 풀게 되면 오를 확률이 높다. 그렇죠. 또 뭐 다른 신호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좋잖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아우르는 게 거래량. 거래량. 네,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제로 회복하는지. 거래량,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는 가장 의미 있는 신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책이 완화되거나 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되거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거나 보유세를 떨어뜨렸어요. 세금이 완화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 있게 집가격이 다시 또 빠진 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거죠.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 신호들은 없는 거고. 이전에 이제 IMF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집값이 좀 어떻게 어디까지 좀 빠졌었고 다시 어떻게 몇 년 뒤에 좀 올랐나요? 정확히 두 지점이 빠졌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 집값은 IMF 때 밖에 안 빠진 걸로 나와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오류들 때문에, 통계적 오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통계 오류에 빠지시면 우리가 통계로 집을 사시는 건 아니고 통계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값과 평균의 오류라든가 아까처럼 올랐다가 떨어질 때 퍼센티지의 오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어서 여러분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IMF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격이 한 40% 정도 빠졌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서프라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강남의 아파트가 30% 하락했습니다. 40%, 30%. 네. 근데 마치 지수로 보면 뭐 서프라임 때는 거의 안 빠졌고 오히려 상승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IMF 때는 한 15% 정도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런 어떤 실제와 지수, 퍼센티지와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럼 이번이 사실 코로나가 예전에 뭐 IMF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 이런 것보다 더 훨씬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도 30-40%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긴 한 건가요? 사실 전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 원인을 코로나 때문에 보진 않아요. 그 30-40% 빠질 수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은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격에 계속 포커스를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벌써 신호가 나타났어요. 어떤 시? 올해 1분기에 20억짜리 아파트가요. 네. 갑자기 17억에 거래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거의 15% 빠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억짜리 아파트가 호가는 23억이었거든요. 호가 대비해서는 거의 25% 빠진 거예요. 네. 거래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 되게 웃겨요. 집값이 오를 때는 호가를 얘기해요. 그리고 집값이 빠졌을 때는 거래가하고 비교해요. 척도 다르군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준이 다르네. 집값이 오를 때 이게 보통 저희가 여러분 보시는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수든 아니면 이렇게 주간 지수들이 나와요. 네. 월간 지수도 그렇고 KB 같은 데서 하는. 네. 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공인 중개사 사장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서 올해 이번 주는 가격이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상승했다. 이번 달은 가격이 제곱미터당 얼마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그동안 추세를 보고 여기다 써요. 그렇겠죠. 빈칸을 마련해요. 그렇겠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한 가지 오류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이었다가 올해 실제로 갑자기 8억으로 거래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9억 5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오류의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다 종사자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종사자. 나 부동산 시장 안 좋아요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주간, 월간 이런 것들이 오류가 굉장히 커요.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엄청. 여러분이 맞이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이 이어지냐면, 자, 호가가 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사장님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집값 많이 오르네. 많이 오른다고 표시해. 그래서 호가가 대부분 반영돼요. 네. 지수에는. 근데 떨어질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증여야. 그렇게 안 빠져요. 그거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조금 빠졌어. 네.
그 기준 조금 빠졌다는 거 호가 기준이 아니고 실거래가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오류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대신 거래량은 거짓이요. 거래량. 거래량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몇 건 거래됐어. 이건 뭐 팩트. 그거는 신고하는 거니까 시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10건인데 야 20건 거래됐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객관적 지표입니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지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거래량. 또 다른 것도 봐야 되는 지표가. 가격과 거래량이 전부죠. 이게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하고 그때 비교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때 가격 조정이 그렇게 일어났다. 사실은 지수로는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보세요. 한국의 집값은 한 번도 안 빠졌죠. 기껏해야 IMF 때 한번 빠진 겁니다. 여러분 집은 무조건 사시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직관적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개인적 경험하고 매치 딱 맞아 들어가요. 그래. 옛날에 나 살던 동네가 5억인데 지금 15억이지. 그래. 집값은 계속 올랐어. 근데 5억에서 15억 가려고요.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이 변동을 이게 30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게 다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짜장면 값도 계속 다 올랐죠. 예. 짜장면 사시지 왜?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지표를 보시고 시장을 판단하실 때 좀 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예. 그리고 좀 이런 통계 수치의 의미를 갖고 접근해 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가격과 거래량. 네. 요건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근데 요즘에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하나 있잖아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위원님, 언택트. 그래서 언택트 때문에 뜬 게 사실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부동산은 이런 언택트 시장이 뜨는 걸로 인해서 좀 영향받는 거 없나요? 부동산 시장은 일단 아까처럼 유동성의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어떤 전망이나 흐름이 예상돼도 바로 시장에 반영되진 않아요. 주식시장은 그게 먼저 막 주가가 오르고. 선반영이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 실제로 시대가 와야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약간 좀 후반영?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야 부동산 가격이 안 빠져. 그 안전자산이 하시면 안 돼요. 서서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자들하고 거래가 빈번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집 안 나오는데.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오래 있으니까 네. 집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닌 거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코로나가 19 때문에 당장 내 집을 팔 이유가 없잖아요. 네. 대신 서서하게 경기 반영이나 이런 시장의 반영을 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향후 저는 부동산의 큰 트렌드 중에서 가장 이제는 주시하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분권화인데요. 네. 그동안 부동산은 도시 집중, 그다음에 막 같이 모여 사는 거 이게 굉장히 트렌드였고 네. 그렇다 보니까 경제 성장의 가장 롤 모델은 뭐냐면 메가시티였어요. 막 1000만, 2000만. 그래서 너네 1000만 도시 몇 개 갖고 있어? 중국은 뭐 13개입니다. 엄청나네. 미국은 몇 개냐? 뭐 중국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유력하고,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두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책에서도 표현됐지만 하나는 실리콘 발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리콘 밸리 아닌 거죠? 발리.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언택트 이런 기업들이 네. 발리에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밸리 실리콘 밸리에 실리콘 밸리. 밸리에 그죠. 그러니까 발리 같은 데 만들어도 된다 이 그렇죠.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발리에 직접 가봤더니 뭐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슬리퍼 사서 신고 출근해요. 그다음에 일하다가 더우니까 서핑하고 바다 가서 서핑하다가 거기서 6개월 살다가 맞아. 또 경치 좋은 데서 또 6개월 옮기다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 이상 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떤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예로 보면 그러면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가 좋아지고 있냐.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뭐 엄청납니다. 왜냐면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리고. 지옥이에요. 네. 집값도 너무 올랐고. 거기다 아시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로에 사람 똥이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페트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분을 거들여다니는 공무원이요.
그 인구는 왜 있는 거예요? 도시가 자꾸 커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니까 노숙자가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근데 남들은 거기 뭐 아마존 있고 구글 있으니까 다 거기 지금 평균 임금이 거의 20만 불 이상으로 올랐거든요. 맞아. 그러면 다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더 못 살게 됐어요. 막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 누가 내 차 앞에서 이걸 쏘고 막 이렇게 뭐 비싼 차 앞에서 이런 맞아. 제가 갔다 와서. 그런데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 한 가지 이제 신호, 증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서 매년 CES가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도요타라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 CS라면 그 박람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그 뭐 IT 제품들 네. 박람회 하려는데 거기서 이번에 도요타 자동차가 도시계획 발표를 했어요. 도요타가요? 네, 되게 특이하죠. 자동차 회사인데. 스마트 도시인데 네. 우븐 시티라고 그래서 네. 일종의 뭐냐면 사실 제조업이잖아요. 네. 근데 제조업이 향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스페이스도 많이 차지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장이 없어질 텐데 네. 그런 공장을 없애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향후로 부동산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되게 달라질 수 있겠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분권화의 하나의 그런 네. 그 캐타고리인데 네. 되게 프라이빗해지는 거죠.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폐허된 도요타 공장을 없애고 스마트 도시를 조그만 거 만드는데 네. 지금 거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거기에서 누가 살 건지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자기가 조건에 부합하면 도요타에서 집을 줘요. 어. 와서 살라고. 네. 그것처럼 이게 되게 부동산이 소유나 아니면 이렇게 집중화의 개념에서 분권화되고 그리고 개별화되고 개발 자체도 그런 변화가 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중에서 중요한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만 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저는 땅이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발리로 살려면 발리는 기후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땅으로 보기에는. 네. 근데 그동안은 발리가 가치가 없었죠. 네. 도시도 없고 생산 공장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후 좋고 이런 땅들의 가치가 부각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5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김 작가님.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호남의 들판이 비쌌겠습니까? 강남 땅이 비쌌겠습니까? 호남의 들판. 당연 호남의 논이 더 비쌌겠죠. 네. 그건 뭐냐면 그때의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생산성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부동산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냐면 이용 가치, 거기다가 도시로 모여들고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안 되냐 개발 호재가 이런 걸로 바뀌어서 강남이 훨씬 더 비싸졌잖아요. 근데 향후로 제가 얘기했듯이 좀 길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후 좋은 곳 이런 곳에 사람들이 살기 좋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살기 좋으면 이제 그런 땅들이 각광받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부동산의 관점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도 있겠구나. 오프라인에서 해결 안 되는 것도 온라인으로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점차 지금 지방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의 부동산은 정말 대도시의 소규모 구 이런 데 빼고는 떨어지고 더 점차 사람들은 서울로 몰려들려고 할 것이다. 자기 이제 자식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인서울 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집값 말고는 지방은 대부분은 굉장한 폭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지금까지 이야기고 다른 변화 차원에서는 고민할 지점인 거죠. 제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회는 관성을 이기는 데서 나옵니다. 김 작가님 얘기하시는 건 사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사실은 거기에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혹시나 그거하고 다른 세상이 오고 다른 변화가 오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실리콘밸리라든가 오븐시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호가 나오니까. 이 단순한 수요 공급이 아니라 공급은 어떻게 보면 매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요 쪽은 부동산 투자 수요 이쪽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투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이유는 뭐였나요, 그동안? 금리가 낮고 대출이 가능하니까. 금리가 낮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올랐고. 전세 가격도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네. 집값이 안 올라도 네.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3억 가진 사람보다 2억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증가했던 겁니다. 그것도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었다면서. 그렇죠.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기대감으로 네. 뭐 대출도 일으키고 네.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집값을 그동안 끌어올린 건 투자 수요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또 이제 부동산 또 하시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에 그 새 아파트가 부족해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 거다. 요거는 그거는 되게 동의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 일단 새 아파트는 계속 늘어났던 건가요? 당연하죠. 새 아파트를 계속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진 거야. 야, 1년 지난 것도 헌 아파트야. 그래서 올해 짓는 것만 중요해. 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 10년 미만인 아파트들 서울에는 그동안 아파트를 계속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증가했던 거예요. 특히 2014년부터는 아파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가 부족했어? 이런 얘기는 동의 못 합니다, 저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집값이 들썩날썩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오른다는 의미죠. 근데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해야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또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까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이 되는데 네. 서울에 새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네. 그 새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된다. 근데 서울에 빈 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별로 없죠. 없으니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지어라는 논리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개발 호재가 들어와서 집값을 오히려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서 새 아파트를 시장에 공급하는 거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가 제가 이제 책에다 썼지만 재건축 조합장님들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기자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왜 오릅니까? 그러면 재건축 안 해줘서 새 집이 부족하니까 오르지. 그래서요. 네. 그래서 재건축 빨리 해야 된다고. 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약간 이 조합장님들 일 똑바로 안 하시네. 왜냐하면 재건축 안 하면 안 할수록 오른다면서요. 네. 근데 왜 자꾸 재건축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재건축 규제 풀어달래요. 그렇죠. 그래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네. 그럼 재건축 조합장이 별로 안 좋은 거네. 집값 안 오르면 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 그러니까 그분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본질이 뭔가, 진실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있죠. 현재 위원님은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나요? 40대 중반이라고 하겠습니다. 40대 중반이요? 네. 아니 그럼 저랑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요. 40 중반입니다. 제가 올해 39세거든요. 네. 저랑 뭐 5살 정도 차이. 중반에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반, 아니 근데 정확히 중반이에요. 네. 보통 이러면 한 7, 8. 그래서 30 7, 8인 분들이 항상 중반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쨌든 진제 20년 동안 건설, 그다음에 부동산 쪽에 이제 계셨잖아요. 부동산 쪽에 어쨌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20대로 좀 돌아가시면 좀 어떤 재테크를 하시고 이제 2030, 그다음에 3040, 5060 이런 이제 재테크가 그 시기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질문하셔서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화내실지도 모르는데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연령대별로 재테크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왜냐면 그건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마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40대 초반에 집을 마련해야 돼, 뭐 30대는 뭘 해야 돼. 사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제가 아쉬운 점이에요. 저도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제가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기보다도 어쨌든 집을 좀 섣불리 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다는 거죠. 주식 투자도 그렇고 꼭 이 나이 때 반드시 뭘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분들도 그러실 경험이 있지만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위기를 사실 온몸으로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때 주식시장이 있었고 뭐 유로존 위기 때도 주식시장이 있었고 지금도 주식시장이 있고 좀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는데도 부동산의 변곡점도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잘 뭐랄까 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을 잘 액션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관점에서는 이거는 반성할 측면이죠. 근데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잖아요, 그거는. 근데 저는 이제 투자의 제한도 물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욕 먹으려나? 욕하시려나? 저는 연봉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안 해도 돼. 아이 뭘 투자해, 고민해. 네네.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네. 그런데 그게 바로 고정된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 연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한창 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전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 서브프라임 때 주가 폭락했을 때 저 옆에 애널리스트가 그때 저보고 미국 주식 사러 가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힘들게 사니? 풍덩이야. 투자의 마인드를 남한테는 얘기하면서도 제 스스로 행동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이 때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러다 보니까 잘 기다리지 못했고 여유가 없었던 거고 또 하나 뭐냐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전환을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세대들이 우리 김TV 이제 김작가 TV 이제 보실 텐데요. 고정관념 버리세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저를 반추해 보면 두 가지죠. 나이대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지금 위치에 대한 고정관념.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면 훌륭히 좋은 투자 하실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유교님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짓궂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게 한창 그 높다고 하셨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연봉이 높은 건가요? 어느 정도? 그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손꼽히는 한때. 야, 두 자리겠네요. 아니 뭐 어쨌든 그래서 10만 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뭐 두 자리면 2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막 빠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저 굉장히 괴로웠어요. 저도 이제 주식을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뭐 투자를 또 힘들어하시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내기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앉아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기회를 만든 사람이 있는지 제가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위기로 돈 번 사람들. 김 작가님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뭔가 공통점. 네네. 어떻게 뭐를 잘했다든지 뭐를 잘했다든지 공통점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었으면 1998년도나 2008년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회사를 만든 그 시점이 1988년도와 2008년도에 수렴해요. 굉장히 위기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스타 조합장이 계세요. 유명하신. 그분하고 한번 기회가 돼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시더라고요. 투자도 잘하시고. 근데 그분도 똑같은 공통점입니다. 아파트를 언제 사셨냐면 98년도. 다 여기에 수렴해요.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98년도 아니면 2008년도예요. 저 아시는 분은 일반화되긴 힘들지만 공통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건 뭐냐면 물론 그런 시점을 맞이했을 때 용기,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자기 처해진 상황 이런 거보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시점이나 그런 변화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가 아직 안 왔을 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투자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돈을 못 번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잘해서 내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잘 나간 게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운이 좋아서 때를 잘 맞아서 워렌 버핏도 아니면 투자자 대가들도 가장 입에서 많이 하는 말이 I'm lucky. 나 운이 좋았다. 나는 미국에 태어난 게 운이 좋았고 와이프를 만난 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운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과정이 이어지냐면요. 네. 겸손해져요. 그러잖아요. 저 운 때문에 돈 벌었어요. 저 운 때문에 지금 월급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월급을 가치를 낮추겠죠. 그러면서 열심히 투자했을 텐데. 그죠? 근데 저는 월급 많이 받을 때 제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았어요. 시장이 그런 분위기였는데 반성이 되죠, 지금.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어떤 사이클이나 변화를 읽으면 겸손해지고 반대로 뭐냐면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네, 잘못됐어. 그래서 계속 뭔가 트라이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내 노력이 이런 것들 시대의 운과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자본시장의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자본시장의 우월한 점은 계속 변화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게 돈 번 사람들, 새롭게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게 저는 자본주의의 가장 장점이고 올해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제도로 자본주의가 오래 사는 이유이기도 해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희망이에요. 우리들도, 저도, 김 작가님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거를 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너무 조급하게 스트라이크 아웃이 올 것처럼 행동하시거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자책 너무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변화 가능성을 하면서 무리한 투자를 지향하고, 좀 이렇게 유동성에 대해서 관심 많은 가지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고민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임장 열심히 다니신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숫자나 세상의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과정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격과 거래량처럼.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만의 기준, 여러분만이 나는 그래, 나는 이때 와서 난 뭘 할 거야 되는 그런 기회를 잡는 훈련, 그리고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죠. 시대의 운 같은 얘기가 나서 그런데 요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은 이번에 코스피가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어디까지 중요하셨나요? 요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전 애널리스트니까 주식을 막 마음껏 사진 못해요. 네, 보통 ETF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해외 투자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를 좀 바닥까지 계속 하셨나요? 저는 제 기준에 왔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계속. 네, 그래서 마치 적금 넣듯이 그냥 오늘 이게 갑자기 가격을 보면 못 사잖아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이걸 찍어 놓고 가격이 왔을 때 그냥 하루마다 계속 샀어요. 하루마다 조금씩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바닥에 샀으면 70% 올랐는데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는 못 올랐죠. 그 대신 저는 제 계획대로 했고 그리고 저의 만족하고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 수익이든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운을 잘 만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뭔가 경제적 독립을 이루셔야 되는데 저는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대에 그런 게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올해 주식을 3월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거진 다 벌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제 저도 어느 순간 내가 잘해서 벌었다 생각했었는데 막 카카오는 막 70% 수익 나고 하니까 좀 많이 걸었었는데 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재미난 게 근데 그래서 이제 올랐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기셨죠. 겸손해져야 돼. 역시 나는 투자 대가야. 자, 앞으로도 계속 올라. 그래서 여기서 돈을 더 넣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잘못이 일어나요. 그렇죠. 최근에 투자자 중에 여의도에서 이제 투자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하락에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 근데 이거를 코로나 덕택에 빠졌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했지. 그러면서 더 빠지는데 더 베팅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충격적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200억 날렸다는 분이 이분인가요? 근데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를 겸손하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기준을 가지면 또 거기에 달성하면 그 마음도 편안하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맞는 것 같아. 성인이 아니어서 일찍 팔면 짜증나고 맞아요. 늦게 사면 화나고 그리고 실제 손실보다 기회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종목을 샀는데 30% 올라서 팔아서 나 수익 챙겼어요. 근데 그 주식이 팔았는데 30% 더 올랐어요. 그러면 30% 빠졌을 때보다 그러니까 300만 원 손해볼 때보다 그 못 먹은 걸 더 화내. 그래서 30% 오르고 30% 올랐을 때 이때 화나서 더 사.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계속 그 심리와의 싸움, 개인을 계속 다스리는 투자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장에 들어와서 수익 내신 분, 초보자분들이 있어, 저 같은 분들일수록 다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실력을 본 게 아닌데. 그렇죠. 조심하다는 말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 조심한다는 게 시장 빠질 거니까 조심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컨센서스가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조금의 용기가 있었을 뿐이지 아 나는 주식 천재야. 워렌 버핏도 손실 났다는데 난 돈을 벌었네. 내가 워렌 버핏보다 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20대로 돌아가시면 그래서 재테크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하신다는 의미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재테크가 네. 어떤 그 방법 대상물이 아니라 많이 빠진 걸 했었어야죠. 많이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식 투자를 했었어야 되고 뭐 IMF로 돌아가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어떤 많이 빠진 자산에 투자했으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낮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때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 또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데요?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식이 많이 빠지면 내가 가진 현금으로 살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막 대출을 엄청 일으켜서 사. 집을 사도 한 채만 사는 게 아니라 막 대출 일으켜서 막 두세 채 사요. 땡길 수 있는 거 다 땡기는 진짜 자기가 이런 기준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드는데 뭐 프로에 나가서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비슷한 비유가 뉴질랜드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양털을 깎습니다. 근데 양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왜냐면 겨울 맞이하려고 양털 길러서 나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양털을 깎네. 그러면 양이 엄청 열받는데 양털을 안 깎잖아요. 그럼 양이 겨울에 죽어요. 아 진짜요? 안 움직여서. 양털을 깎여야 열심히 움직이고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런 위기가 올 때. 오히려. 재밌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위기가 있을 때 과감해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위기 때 뭘 한다는 건 쉽죠. 그래서 제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작은 거를 여러 개 투자하면 과감해질 것 같긴 해요. 한 군데 몰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대출도 일으키지만 작은 거를 여러 개 해서 분산 투자를 어려울 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절대 금액으로는 최선을 다한 건데 한 개로 보면 사실 개별적이잖아요. 그렇죠. 리스크가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해지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 리스크를 지는 것만큼 큰 돈을 버는 거지만 이게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게임이. 그렇죠. 레버리지 없이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 중요하지만 그리고 레버리지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위원님 어쨌든 이게 소득이 세 가지잖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투자소득. 어떻게 보면 위원님은 예전에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높았던 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세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죠. 왜냐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로소득은 정체돼 있어요. 근데 투자소득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당연히 추가소득이 커지는 거고. 네. 근데 사람의 씀씀이는 계속 커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투자소득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 가계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증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피케티라는 유명한 그 자본론, 21세기 자본론을 쓰신 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 여러분 아시죠? 이거 대부분 벽돌책이라고 그러는데 책장에 한 권씩 있으실 거예요. 21세기 자본론. 네. 피케티. 네. 엄청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 한 250년 자본주의를 분석해 봤는데 네.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이 훨씬 크다. 실증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은 아니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안 거예요. 투자를 해야겠네.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면 세금을 안 늘리고 있으니까. 투자소득만이 부를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라는 거는 뭐 검증이 된 거죠. 이 금융계에 계시니까 부자분들 아무래도 많이 보시잖아요. 일반 직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다. 부자분들의 특징이 또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말로. 부자분들의 특징은 아주 큰 부자분들은 아까처럼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운이 누구나 다 한 번의 운은 있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운을 잘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하나 공통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되게 유연하세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사고방식이. 네. 그래서 남들이 듣기에는 뭐야 저 사람 돈만 많지 그 주관이 없어. 왜냐면 이렇게 애널리스트 만나고 이러면 막 잘 들어주시고 이런 거 그거 맞아. 세상은 그래. 그러면서 막 호응해주고 이래. 잘 들어주고 유연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하고 갔는데 뭔가 주관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갔는데 그게 없는 거죠. 유연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장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기가 투자할 때도 유연성을 갖는 거죠.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남들하고 굉장히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재테크, 주식, 부동산 되게 핫한 키워드잖아요. 이제 사실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량도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어쨌든 부자가 되고 싶은 건데 근데 모두가 또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뭐 한 3가지 정도 있다면 첫 번째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서입니다. 부자의 기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자의 기준은 남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보다 잘 살려면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야죠. 근데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특히 요즘 더 심해졌어요. 이런 매체나 이런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고 스스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식이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많이 알아라고 생각하지만 남들도 다 아는 거예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수준은 다 같이 올라갔지만 거기서 어떤 차별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수준 올라갔지만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차별적으로 내가 부자고 되기 위한 조건이 사실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남들하고 다른 생각, 같은 생각,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네. 그게 그게 저는 뭐 약간 부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구별을 하자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영원할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영원히 집값은 올라, 영원히 주식은 올라, 그리고 영원히 사랑은 안 변해. 영원히 얘는 내 친구야. 영원히 나는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어. 영원히 월급을 받을 거야. 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변화를 잘 인정 안 하세요. 그래서 맞아, 변화에 대해 얘기하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맞아. 저도 공감가요. 네. 세상이 멀리서 보면 선형이죠. 그래서 마치 집값도 계속 오른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부자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파는데 우리는 그냥 선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사도 돼 라고 생각하죠. 남들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렇게 변화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변화를 인정 잘 안 하더라.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의 그 생각을 안 갖고 있더라 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잘 잡기도 하는데 그걸 또 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과신하지 않고 이런 부자의 공통된 측면을 안 갖고 있는 거 대부분 안 갖고 있죠. 위원님은 부자와 그러니까 부로 맞췄을 땐 가난한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는 하나의 차이는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출발점은 저는 거기에서 아주 처음엔 작은 차이예요. 작은 차이. 근데 이게 기차 선로처럼 작은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출발점은 그 단순하게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누구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를 저는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하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벌어지는 그 출발점은 이런 말씀드린 행동 양식, 생각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저는 자본주의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이런 작은 차이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원적인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게 교육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된다는 게 전 전적으로 동감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 수준에서는 조금만 이런 차이를 통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켜도 똑같이 시켜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일하는 게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별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좀 요만한 일에 적용되는 태도라든가 생각 이런 것들은 다른 일에 다 적용되고 이게 또 쌓여가면 복리처럼 다 커진다 생각해요. 꼭 이게 금리에만 복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뭘 하나 여기서 잘하는 친구는 뭐 이걸 계속 보여주면 사장님이 또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또 노력들이 쌓여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 작가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우르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세상을 저는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로 보면 세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상사분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저 잘합니다. 왜요? 투자로 보면 그들한테 투자할 게 훨씬 많거든요. 그들의 변화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정돼 있잖아요, 그곳이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이제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RA라고 하는데 RA 친구가 들어와요. 근데 제 RA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나중에 막 10년 후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RA한테 제 RA가 이 방송 보면 뭘 잘해줘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최선을 다해요. 네. 그 이유는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직장에서 밑에 계신 분들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위에 분들한테 잘하시는 게 많잖아요. 맞아. 그게 제 주변 직장 동료들, 친구들, 지인들도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위에 사람들이 자기 위에는 엄청 잘하면서 자기 밑에는 윗 사람들 안 보이는 선에서 엄청 갈구는 거죠. 그건 투자로 세상을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투자로 안 보는 거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거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떤 동네에 구두쇠가 살았어요. 근데 알아주는 구두쇠였어요. 근데 그 다른 나라에 엄청 더 구두쇠가 산다고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이 구두쇠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쇠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구두쇠인지. 그래서 문을 똑똑 했더니 구두쇠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 김 선생 계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런 나라에 온 구두쇠인데 구두쇠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왔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안 계신데 어떡하죠? 그냥 잠깐 앉아서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쉬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퇴청마을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구두쇠 부인이 자 그러면 차 한 잔 드시죠. 그러면서 찻잔을 그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차 한 잔 드세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옆 나라에서 구두쇠가 깜짝 놀라서 제가 졌습니다. 부인이 그 정도로 구두쇠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갔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구두쇠가 집에 왔습니다. 네.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옆 나라에 구두쇠가 왔어서 제가 찻잔을 그려줬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두쇠가 뭐라는지 아세요? 화를 내면서 아니 찻잔을 왜 이렇게 큰 걸 그려줬어? 조그만 거 그려줘도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서방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투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왜 인색합니까? 그죠. 우리는요 돈 안 들어가는 인사 안 해요. 인사 열심히 하는 거 투자입니다. 서로 알게 되고 무언가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인사하는 거 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친구야 너 잘생겼다. 멋있어졌네? 요즘 뭐 고민 뭐 좋은 일 있어? 오늘 피부 좋아졌다. 왜 이런 얘기 왜 만나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피부가 안 좋냐? 살 좀 찐 것 같은데. 너 요즘 뭐 주식 손실 났어? 왜 돈 안 들어가는데 왜 인색하고 있어요? 칭찬에 인색해. 세상을 제가 칭찬받고 이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아. 야 오늘 내가 술을 이거 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서 야 인상이 더러워. 그러면 야 네가 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그 아내가 잔을 그려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래서 촬영장 오시자마자 저한테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신 건가요? 저는 투자하는 거니까 김 작가님한테 투자한 거예요. 아니, 너무 학습되셨는데. 습관이죠. 아, 그렇죠. 습관이죠. 전 누구를 봐도 웃거든요. 아. 습관이 돼 있죠.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 본질을 하는 순간 그렇죠. 나를 투자로 생각해? 기분이 나빠? 사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죠. 네,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렇죠. 네. 그걸 꼭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인생을 투자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면 내 말과 태도,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다르죠.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잘해주는 대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사하는 상황도 달라질 겁니다. 투자로 생각하면 세상의 관점이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투자로 생각하시면 뭐 이런 비근한 예를 많이 드리는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잘 체크하는 거. 그 변동성의 기회도 만들고, 그죠? 투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10% 정도 나셨을 거예요. 정확히는 5%인가? 근데 그 변동성을 읽으셔서 예를 들어서 쌀 때 샀으면 지금 거의 50% 올랐잖아요. 2년 동안. 이 차이예요. 투자로 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연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변화성이나 불확실성을 항상 고민하고 체크하셔야 되죠. 중국 고전,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즘에 또 사람들이 욜로 같은 문화, 그러니까 지금의 소비, 지금의 행복이 중요해서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절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에 사실 돈을 벌어서 우리가 수익을 늘려가는 거는 수익과 지출을 이걸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 지나친 절약을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맞는 재테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건 저는 그러니까 쓰는데 최저가를 찾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내가 조금 비싸더라도 해결을 하고 내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이거를 높이는 데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정말 내가 가진 가장 비싼 자산인 시간을 제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김 작가님 제가 보니까 김 작가님이 부자 되실 조건을 갖고 계세요. 인정받는 느낌. 저 너무 훌륭하시고. 근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 고민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제가 그래서 소비가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줄이는 게 아니고 잘 소비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비싼 데서 술 먹고요. 버스 타고 갑니다. 맞아요. 비싼 데서 술 먹고 나오면서 이제 아껴야지.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요. 술 조금 싼 데서 드시고 택시 타고 가셔야죠. 저희는 근데 전자 같은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중요한 데다 돈을 아끼고 중요하지 않은 데다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나는 낭비한다고 생각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비싼 술 먹는데 집에 갈 때 택시 안 타고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일부터 아껴야지. 이제부터 난 버스만 탈 거야. 오늘 비싼 술 먹었으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드시고 편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그럼 몸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더운 여름날. 그쵸. 근데 막 비싼 술집에서 똑같이 술 취해서 가는데 나와서 막 또 지하철 타고 또 모르게 가장 최악은 버스에서 또 졸아. 막차 타서. 그래서 종점까지 가. 그래서 또 택시 타고 와. 집에 가. 이해하셨죠? 네.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데 돈을 잘 쓰시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데 돈을 잘 아끼는 그런 습관, 소비하는 것도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투자로 세상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처절한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린 겁니다.
너무 좋네. 내게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근데 아까 김 작가님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린 건 그 기준 하나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출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수익을 늘리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의 시간을 줄여야지 수익을 늘리는데 시간을 또 쓸 수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 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버는 재미가 있다. 그건 막 돈을 악착같이 번다는 게 아니고 반 이면에는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도 하고 시간을 줄이는 거고.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주커버거가 뭐 티셔츠 입고 옛날에 잡스가 검은색 그것만 입는 것도 약간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시간을 줄이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옷 사려고 막 저기 5% 싸게 사려고 막 인터넷 서핑하고 막 글로벌 체크하고 막 미국, 유럽 막 돌아다니고 이런 시간에 이런 유튜브도 보시고 하시고 그냥 10% 비싸게 사시면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시간 관점 그리고 그거를 아울러서 투자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 이 소비의 지출을 5% 아낄 시간에 수익이 5%, 10% 늘리는 게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저녁 시간 안 가시고 술값 안 쓰시고 출퇴근을 택시로 한다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의 관점으로서 한번 제가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신다고 봤을 때 내가 비싼 자동차를 하나 보유해서 편하게 출퇴근하는 거에 어떤 투자 관점하고 그냥 매일 모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또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요 둘 중은 요 두 개는 어느 게 또 투자 입장에서 맞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기억하실 때는 그냥 모범 택시 계속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싸요. 오히려 기사 있는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편하게. 그 시간에 내가 뭘 또 할 수 있고. 오! 뒤에서 책도 보고. 근데 사람들은 모범 택시 타고 다니면 뭐 부자야? 네가? 왜 그래? 그런데 그 사람은 모범 택시 안 타고 다니지만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없대. 그럼 요즘에 사회에 빈부가 역시나 커지면서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내가 가난한 이유가 사회가 페어하지 않았어다. 흑수저라서 그렇다. 어느 정도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그다음에 IT 강국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플랫폼 세상에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옛날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 기회로 비교하면 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전 똑같이 봐요. 그때도 뭔가 기회가 있었고 지금도 기회가 똑같이 있는 거고 절대 기회가 더 증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분야나 방법이 달라진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기회가 더 증가하진 않고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고칠 것도 많고 사실은 혁신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고 저희가 바꾸고 쉽게 말해서 막 투쟁해서 변화시킬 거 있죠. 사회적 불평등, 뭐 경제적 문제 이런 거 불평하시고 반대하시고 여러분 의견을 표명하신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투자하고 연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 중요한 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미국 투자자를 만났는데 미국 투자자가 그 서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트럼프가 뭐 경제도 나쁘게 만들 거고 빈부격차도 크게 만들 거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식을 안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투자를 엄청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반된 거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늘립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인베스트먼트하고 보트는 다른 거예요. 내 정치적 성향과 내가 싫어한 거 좋은 거하고 투자하고는 별개라는 거지. 근데 저희는 자꾸 이거를 일원화시키려고 해요. 개인적인 선호와 성향과 투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제 여러 가지 격언 중에 격언 얘기하시면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투자는 미인 대회에서 미인을 뽑는 방식이에요. 내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될 거잖아요. 이거죠. 제 감정과 나의 울분과 이 정치적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고쳐야죠. 그거하고 근데 나의 지금 일하는 거, 나의 행동, 나의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과몰입해서 그래요. 어떤 문제에. 근데 투자로 보면요. 과몰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언제든지 헤어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대상이니까. 그죠? 과몰입하는 순간 애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증가한 거 이런 거 같지는 않고 대신 그거를 바라볼 때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보팅을 해서든 투자를 해서든 뭘 해서든 뭐 투쟁을 해서든 변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내가 어떤 투자의 의사결정하고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런 거에 연결하지 말자는 거죠. 20년 동안 금융시장에 계시면서 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은요, 기회. 돈이 있으면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배부른 사람은 딴 생각한대요. 그렇죠. 배고프면 밥 먹을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뭐 산책 좀 할까? 아니면 오늘 저 만화 좀 볼까? 서점 가서 책 좀 볼까? 이런데 배고프면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어떻게지? 둘 중에 뭐 먹을까? 야, 뭐가 좋냐? 이 생각만 해요. 배부른데 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가 돈이요. 그런 딴 생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차가 나는 거죠. 이제 배를 그래서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먹어야 배부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욕심을 좀 줄이면 금방 배가 차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가지만 사실 코스피는 어쨌든 지금 정상 궤도에 왔고 부동산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한 변동성이 더 크게 올 수도 있잖아요. 2차 팬데믹이 뭐 가을쯤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런 투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계속 주장하지만 여러분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까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팬데믹 이런 거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셔야죠. 대응을 더 민첩하게 하시려면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몸이 가벼워야 빨리 움직이고 대응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응 관점에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하시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마음가짐을.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강조하지만 스트라이크 아웃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스로 투자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회는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꼭 옵니다. 그거를 단지 못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유연성 갖추시고 기다리시고 변화를 잘 읽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설명을 잘하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측이 중요합니다. 근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계속 과거의 설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예측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기본 마음가짐을 통해서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는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런 책도 쓴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종목을 사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런 지식들,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받아드셔야 여러분의 주관, 기준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책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위원님께서 사실 김작가TV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또 코로나 투자 전쟁 책을 10권이나 선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저희 독자들과 함께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질문은 코로나 투자 전쟁의 저자 총 8명이 계시죠. 근데 8명 중에 오늘 오신 분의 저자 이름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요 전에 네.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돼요? 이거 제가 앞에 사인해 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행복이라는 건 저희가 뭔가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행복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뭔가 성취를 이루시려면 행운도 붙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과 또 운도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라는 사인을 해드렸어요. 좋은 멘트네요. 네, 네. 저자님이 사인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저자 사인된 도서를 여러분들한테 10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투자 전쟁 저자 이름 8명 중 오늘 김작가 TV에 출연하신 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1번 김도윤. 좋은 이름입니다. 네. 2번 이광수. 네. 3번 이가수. 네. 이 가수는 싱어네요. 네. 4번 이돌수. 네, 돌수. 자, 보기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적으시고 코로나 투자 전쟁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저자 사인이 된 도서 10권은 여러분들 집으로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뭐 끝으로 김작가 TV 시청자한테 가볍게 10초 정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김작가 TV, 김 작가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어디 나가서 말 많이 한 적이 많이 특히 개인적인 얘기. 네. 근데 너무 편해서. 3프로 TV 가서 늘 말씀 많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거는 김 작가님 능력이신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즐겨보거든요. 네, 유튜브 중에서도. 그래서 너무 앞으로 번창하시고,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구독 누르셨죠? 그럼요. 안 눌렀어. 아니야. 순간 미묘함이 느껴졌어. 아니, 진짜 알겠습니다. 눌렀어요. 농담입니다.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이강수 수석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